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과 합쳐서 180석을 얻어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자, 선거는 끝났지만 사실 당선인들의 본격 행보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늘 2부에서는요, 예고 드린 대로 참패한 보수의 앞날에 대해서 홍준표 당선인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1부는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당선인 3분을 모셨습니다. 4.15 총선을 좀 분석해보고 21대 국회의 모습을 같이 그려보죠. 특집 토론 민주당 당선인들을 만나다 3분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 강북을에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64.4%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서울에서 1등. 맞습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된 박용진 의원 나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뉴스쇼에 나오셨네요.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괜찮으세요? 예, 저는 이렇게 무리 별로 안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무리 별로 안 하셨는데 지금 1등 하신 거예요? 서울 아니죠. 득표율?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흔히 전라북도 사태로 괌 지르지 않고 댕겼다는 거고요. 예. 열심히들 많이 도와주셨고 주변 분들이 또 주민분들도 뭔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하시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예. 내심 욕심은 있었어요. 아. 서울에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었는데 그렇게 예. 돼서 일단 기분 좋고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는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판사 출신으로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돼 뉴스쇼에 돌아오셨군요. 이탄희 당선자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아니, 얼굴 왜 이렇게 타셨어요? 저는 좀 무리를 했습니다. 진짜 얼굴이 탔네요. 새까맣게 타셨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거의 해가 뜨어서 질 때까지 계속 유재석 타고 마이크 잡고 있었어요. 이야, 정말 새까맣게 타서 돌아오시죠. 네. 아니, 소감은 잠시 후에 저희가 네. 여쭐게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지역구죠. 서울 강서갑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깜짝 당선된 강선우 당선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선우입니다. 사실 오늘 저랑 처음 뵙잖아요. 네네, 처음 뉴스쇼에도 뵙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고. 네. 아, 이런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많이 안 타셨네요. 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세 분, 뭐, 한 분 한 분 안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이 뭐 총선 당선인들 다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어느 분부터 좀 소감을 들으면 좋을까? 뭐, 나이 순으로 가죠. 제가 제일 박용진 많아요. 의원님. 그래도 한때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자, 유권자들께 소감 한 말씀부터. 처음 당선될 때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그 국민들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저울이 너무 정확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그 초선 때는 뭘 할게요라고 하는 제 희망과 국민적 희망을 맞추려고 그랬던 거라면 한 번 국회의원을 하고 난 뒤에 나서는 선거에서는 네가 뭘 했는데 이 내 저울에 네가 한 일을 올려놔봐라고 하는 느낌을 정확하게 많이 받았고요. 예. 그 만일에 그냥 어영부영 의정 활동 4년을 보냈더라면 예. 매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얘기는 우리가 뭐 오늘 많이 나눌 얘기는 할 텐데 180석을 얻었다. 네. 범여권 190석이다. 와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간 4년 뒤에 혹은 다음 선거에 거의 박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이 매서운 정치적 저울이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게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울이 정확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예. 두 번 치러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무섭습니다. 자, 우리 이탄희 당선인 소감. 네. 뭐 저는 사실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2달 막 넘어가지고요. 예. 길지 않은 시간인데 참 많은 일을 겪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참 고맙고요. 저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예, 네네. 해서 말씀하세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요. 뭐 언제 차차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판사셨기 때문에 진짜 그냥 이렇게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네. 별로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렇다면서요, 판사들은. 하루 종일 그냥 문서 그렇죠. 작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변호사를 하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법조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호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다수의 국민들을 이렇게 민심의 물결을 느끼고 그런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다니면서 네. 많은 유권자, 많은 시민들 만나면서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또 우리 용인 시민들에 대해서 더 깊은 소속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여론조사를 하니까요. 예. 이제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저도 저지만 이제 주변이 요동치잖아요. 요동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야 될 때 그때가 좀 힘들죠. 야, 목소리 좀 커지셨어요? 원래 목소리도 조용조용하시잖아요. 목이 쉬었어요. 변성기가 된 것 같아요. 변성이 된 것 같아. 자, 그 옆으로 강서갑의 강선우 당선자. 사실은 깜짝 공천, 깜짝 경선, 깜짝 당선. 깜짝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네.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소감부터. 그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건강이든 여러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 투표장에 서 계신 긴 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그 투표하러 나오신 그분들이 어떤 의사를 표현하시는지 알 것도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우리 강서갑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따뜻함이 뭔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정말 매일매일 많은 고민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강서갑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친하게 살갑게 지낼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열망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좀 친구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많이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무한 감사드리는 동시에 책임감, 마음, 어깨 굉장히 무겁습니다. 조금 두렵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주목을 받으면서 네. 그곳에 가셔서 네, 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곳보다도 관심 많았던. 조금 두렵진 않으셨어요? 신인으로서? 경선 때는 사실 두려운 마음보다는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이나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담아야 되는 그릇이 돼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경선 이후 이제 본선에 딱 들어서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강서갑 구민 여러분들의 진심,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짊어져야 될 그런 짐 내지는 비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솔직히 컸습니다. 솔직히 네. 크셨죠. 그렇죠. 네, 솔직하시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네. 솔직히 그렇죠. 자, 이렇게 세 분입니다. 우선 세 분과 함께 총선 결산을 좀 해보죠. 박용진 의원님, 네. 180석 예상하셨어요? 못했어요. 못하셨죠. 예. 솔직히 못하셨죠. 예. 사전투표, 저는 우리 지역은 사전투표를 먼저 공개를 했어요. 먼저 개표를 시작했어요. 개표 순서를, 예.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 자가격리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함은 늦게 연다더라.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 그래서 예. 개표 진행되는 중에 완전히 그 약간 혼자서 공포감에 이렇게 그 휩싸인 적이 있는데 뭐냐면 다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함 때 저는 거의 70%가 나왔었어요. 사전투표함 사전투표함 한 때. 26% 정도였잖아요. 저희 맞아요. 지역과 좀 낮았는데도 26% 정도였는데 예. 박용진 득표율 70%예요. 그런데 제가 한 9시쯤에 그 본투표함 몇 개가 까지기 시작하는데 예. 그거는 58, 60인 거예요. 한 10%가 내려갔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 당일 투표장으로 나온 분들이 한 10%가 이 여당 지지자가 아니라 뭔가 균형을 잡아야지, 견제해야지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데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와, 저기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저 혼자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저희 지역만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었고, 다른 지역은 오히려 사전투표함을 뒤에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저 혼자만 걱정을 했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전투표를 했던 그 시점에는 그만큼 우리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본투표 날 가가지고는 견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막 그 개표를 하고 있고 출구조사 발표되는데도 그거를 안 믿기더라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신 사전 투표함의 투표율과 그러니까 지지율과 네. 그다음 본선 건날 지지율 다 그랬다면서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거의 다 그랬다고 한 들었어요. 10%씩 차이 그만큼 났을 거예요. 그 며칠 동안의 견제 심리가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시는 거죠. 야당이 읍소하고 예. 이런 것도 먹혔을 거고 예, 예. 여러 논란되는 발언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대승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한 달 전에 했었으면 우리가 폭망했을 거다. 예. 근데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되게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국민적인 국난 극복에 대한 어떤 의지들도 모였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국민적인 심리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일단 컸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야당의 행태가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태였다고 저는 봐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전쟁이라든지 외교적인 힘든 일, 뭐 안보상의 문제, 코로나19 같이 국민적인 어려운 국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 야당이 여기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아이고 잘 됐다. 발목 잡자. 아이고 잘 됐다. 우리가 이번에 뭘 해보자라고 하는 얄팍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견제를 하고 싶어도 야당을 꾸짖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요 이야기를 조금 받아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 이건 뭐 강선우 대변인, 네. 당선인님.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물론 읽을 수도 있지만, 네. 아니 민주당 아닌 저쪽에 표를 주려고 했던 부동층 중에는 아니 저게 대안이 안 되네 이런 생각으로 찍어준 분들도 있다고 보세요. 180석 안에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 중도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그 표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도의 실체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중도가 없다고도 하시고 우리 정치 지형이 이제 그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그 광운대는 사실 실체가 없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도는 그 다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념과 상관없는 것이다. 그 실용주의인 것이다. 결국은 중도표는 밥인 것 같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실용의 문제. 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안에 가장 큰 게 안전인 것이잖아요. 안전이 없으면 뭐 먹고 살고 그런 것도 경제도 없는 것이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안전에 대한 열망, 그럼 여기서 나의 열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누구일까? 거기에서 저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역시 코로나가 가장 큰 뭐 결정적인 네. 대승의 원인은 그거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이탄희 당선인도 동의하세요? 저는 뭐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상승 효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항상 말하는 일하는 국회 보고 싶다. 예. 20대 4년 내내 정말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4.15 총선 때 보자.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나 경제 위기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일하지 못하는 국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그게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저도 유세하면서 가장 이 유권자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 만약에 4.15 총선 이후에 6월 이후에도 2019년처럼 우리가 추경 하나 하는데 80씩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 당시에 우리가 포항 지진 지원금 지급하고 뭐 경제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네, 네. 그 추경 80일 걸려서 그게 골든타임 놓쳤다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21대 국회에서 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이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쌓아왔던 그 일하는 국회에 관한 열망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 극복,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어떤 정점을 맞으면서 이렇게 크게 결합하면서. 힘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야당은 왜 이렇게 참패했는가? 박용진 의원님. 뭐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그 야당의 행태를 스스로 어떻게 규정을 한 것 같으냐면 우리가 여전히 다수야. 그리고 약간 지금 뺏기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진영 결집만 하면 돼라고 하는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19대 국회 내내
그 문재인 정부를 막 이렇게 그야말로 못 살게 굴었잖아요. 뭔가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전혀 못하는. 아니, 단적인 예로 유치원 3법이 어떻게 1년 4개월을 걸려요. 유치원 3법.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지막에는 무슨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거의 저는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그 제가 딱 한 번 제 지역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구 가가지고 유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나름 뒤끝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동작 가서 했어요. 아, 이번 선거 기간에요? 네. 왜요? 저기 이수진 나경원 그 지역구. 아, 진짜? 네. 가서 저 그 얘기만 했어요. 유치원 3법 1년 4개월 걸리는 거 저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런 일 또 벌어지면 안 된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을 어떻게 이렇게 막냐. 네, 근데 그게 제1야당의 그 지금 참패 속에 충격석에 빠져 있는 제1야당의 지난 세월의 행태였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신다 그런 것들. 그럼요. 그 동물국회 다 기억하시고. 그 이거를 만일에 예. 견제 심리로 그런 일을 또 만들어주게 되면 예. 이 견제가 아니라 국정 발목 잡는 세력으로 우리가 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 차명진 의원의 막말 파문이요. 이것도 영향 진짜 컸어요. 현장에서 뭐 이 세 분은 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뭐 분석 나오는 걸 보는 사람이지만 세 분은 피부로 느낀 분들이잖아요. 진짜로 그때 출렁했어요. 수도권 다 세 분 다 수도권이신데? 아니 그 점잖은 그 유권자들 중에 누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격분해서 그러면 저 여당을 심판합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말을 예.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 자체에 다들 충격을 먹은 것 같고 그런 분을 이렇게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국민들의 혈세로 국고 지원을 받는 정당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쌓였다. 그 저울이 쌓였다. 계속 쌓였던 이번 것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쌓였. 예. 그럼 민경욱 후보도 이번에 떨어지셨잖아요. 그분도 역시 이제 막말 파문이 있었던 분이. 다 비슷한 맥락으로 유권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걸 하나의 세력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평가들도 있지만 그 세력으로 이렇게 같이 놓고 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출렁였어요? 뭐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네, 뭐 근데 저는 사실은 선거 운동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야당에 관심을 안 갖고 왜요? 네, 제 얘기만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네. 저의 얘기에 더 훨씬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울을 놓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비호감을 갖게 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막말이나 이런 것들이. 예. 동의하세요? 우리 강백 네. 당선인도. 그 우리 박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대 국회 동안 쌓여왔던 그런 네. 야당에 대한 어떤 피로감 네. 거기에 더해서 선거 과정만 놓고 보면 제가 과잉 일반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우리 여당 후보들은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을 보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야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여당 후보를 보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들께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네. 날카롭게 현명하게 보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 저 차명진 의원 얘기하니까 또 출렁하니까 생각나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그 180석 발언. 유시민 이사장이 선거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나 때문에 사실 200석 될 게 안 되는 것 같다. 나 이제 정치평론 안 할랍니다. 이렇게 발표하셨더라고요. 진짜 좀 영향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10일, 11일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본인도 그걸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10% 혹은 그 이상의 그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그 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야당이 얼씨구나 잘됐다 이러면서 그 발언을 가지고 견제. 계속 폭주냐 견제냐.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네,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게 먹힌다고 생각을 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너무 몰아주나 이런 걱정이 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200석 됐으면 더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탄희 당선인 그 지역구도 사전 투표함 열었을 때랑 네, 본투표랑 네. 달랐어요? 거기도?
차이는 있었죠. 있었어요? 예, 분명히 있었죠. 거긴 얼마나 있었어요, 차이가? 아주 뭐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 저도 기본적으로 견제 심리가 많이 마지막에 작동했다. 그건 동의합니다. 네. 아, 거기 강선우 당선인 지역구도 차이 네, 있었어요? 네, 그 저희도 사전 투표를 먼저 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전 투표랑 이제 나중에 본 투표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좀 뒷얘기 궁금해서 뒷 얘기를 아시는 분들께 제가 좀 여쭤본 거고 이제 21대 국회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이제 사실은 총선의 이 물론 기쁨도 여당에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진짜 어깨 무거워지는 타임 아니에요, 박 의원님, 그렇죠? 네. 어깨 무거워지는 타임이죠. 180이라는 숫자가 무섭고 두렵다. 이거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렵다. 근데 이게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박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제 핑계를 댈 세력이 사라진 거죠. 180석이면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 모든 책임은 저희가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제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대선 공약집을 다시 꺼내봐야 될 시간이다. 대선. 예. 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대선 공약할 때부터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적폐청산이 사람에 대한 처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70년 사이에 참 잘해왔어요. 예, 여러 예. 어려움이 있어서 잘해왔지만 예. 그 사이에 켜켜이 쌓여진 사회 곳곳에 여러 그 잘못된 관행들, 제도 이런 예. 것들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을 거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거고 공약집에 고스란히 그게 있습니다. 각 사회 분야 그리고 공약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 100대 과제라고 하는 걸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하.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새로운 대한민국,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 그렇죠. 그 100대 과제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법 개정하자 그러면 뭐 6,003법 1년 4개월 걸리게 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책임인 거죠. 다 고스란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시 대선 공약집을 꺼내보고 예. 100대 과제를 다시 열어보면서 예.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언가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명백한 약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할 시간. 약속을 이행할 시간. 예. 대선의 그 약속을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도 져야 될 시간이 왔다. 그것이 무섭고 두렵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서로 막 책임을 묻는데 예. 오직 국회의원이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 세력이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나몰라라 해버린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질 거니까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대선 공약집을 열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 재선에 관록에 있는 박용진 의원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요 정도라면 우리 정치 신인들 초선의 두 분이 느끼는 그 무서움 두려움은 어떨까? 저는요. 우리 강선우 당선인은 오늘 처음 뵙지만 이탄희 당선인은 몇 번 뵀잖아요. 우리가 네. 인터뷰로.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긴장이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것보다는 당선이 돼서 오시니까 더 네. 이렇게 바짝 네. 긴장해서 오신. 아니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국난 극복 정말로 경제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단호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어떻게 해서 이어나갈 거고 완성할 거냐. 예, 예.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뭐 경제의 극복이야 우리 IMF랑 이제 금융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이 있으니까요. 네. 뭐 고용이나 생산 기반, 뭐 보육, 돌봄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서 나중에 이제 경제력이 회복할 때 탄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지켜내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촛불혁명 완성하는 일은 결국 공직사회 개혁,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정한 시스템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적, 사회적 재분배 이루어지도록 하고 네. 인간 중심의 사회 만드는 것. 예. 두 가지를 이제 다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말 잠줄이고 네. 전화 한 통화 더 돌리고 글 하나 더 써야 되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긴장해서 오셨구나. 네. 어깨에 힘이 그냥 아니 이게 뭐
저 거만해서 든 힘 말고 군기가 바짝 든 것 같은 힘이 지금 들어가 있는 15년 전에 군대 갔을 때 느낀 강선우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우 당선인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1대 국회 당장의 과제는 뭐라고 보죠? 당장 딱 문 열면 과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키워드가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안전한 대한민국이 가장 큰 키워드 이슈가 안전. 네, 그리고 경제.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안전 안에 여러 가지 덩어리가 포함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물론 경제가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든 안전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냥 네이션와이드적인 그런 의제로 다뤘다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정말 국제사회 레벨의 문제이구나. 우리의 보건 문제도 우리의 복지 문제도 그렇죠. 결국은 국제사회 연대에서 그렇죠. 풀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구나를 우리가 다 인식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네. 21대 국회가 문을 딱 열면 안전 그리고 그 안전의 이슈를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원래는 일부하고 우리가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세 분한테. 개별 질문들이 하나씩 좀 있습니다. 조금 괜찮으세요? 시간 한 10분 정도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세팅된 시간이 1부가 여기까지여서 광고 듣고 2부에서 개별 질문 하나씩. 오케이?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잠깐 제가 가시려는 분들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질문들 너무 많이 쏟아지고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개별 질문 하나씩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민주당의 박용진, 이탄희, 강선우 당선인 사실 지금 끝나고 바로 현충원 가셔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제가 잠깐 잡았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광고 나가는 동안 막 우리 초선 두 분, 정치신인 두 분이 박용진 의원한테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꼭 약간 유치원 선생님 같으신 박 의원님이 다 일일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재선이 된 기분은 진짜 어때요, 박 의원님? 국회의원은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재선, 초선 별 의미 없어요. 다 월급도 똑같고 그리고 그때마다 4년씩 국민들과 재계약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똑같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뭐 난 3선이야, 넌 초선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라는 게 국회에서는 굉장히 이 중요한 거. 어떤 때 기분 나쁘죠. 왜요? 박 의원 가서 물 좀 떠와라. 뭐 이런 원래 나이도 젊고 초선이고 그러니까 물 떠오는 거, 바람 들어오니까 문 닫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나이 어린 초선들이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 뭘로 서로 이거를 나눌 거냐? 뭐 중요성이라든지 자리 배치라든지 그렇지. 그걸 다 초선, 재선 이런 걸로 나누더라고요. 약간 우습긴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선이라는 그 배지를 또 달고 보니까 더 무게감이 실리고 또 그만큼 신중해지고 뭐 이런. 그럼 이 질문을 그럼 박 의원한테 이어서 그냥 드려볼게요.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애쓴 소리 소수 발언 담당이셨잖아요. 예. 그 역할을 계속 하실 겁니까? 제가 그 선거 기간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드렸던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뭐냐면 박용진은 할 일은 똑바로 하고 할 말은 제대로 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박용진을 다시 뽑아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할 일과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당내 소신 있는 발언뿐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치원 사립 유치원들의 그런 비리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나 기존의 정치하는 분들이 몰랐느냐? 아예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그냥 얘기하고 있지 못했던 거고요. 이걸 제도 개선까지 가지 못했던 것뿐이죠. 왜냐하면 부담되거든요. 표에 부담되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유권자들이니까. 네. 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한테 뭐 1,000억이 넘는 세금을 물린다는 거. 그리고 관료들이 금융위 관료들이 그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고 국세청이 손 놓고 있었던 거를 사실상 사회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 2년이 넘는 그 과정을 네.
그 견디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와 당내에서 그 제 생각과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예. 같은 궤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뭐 지난 4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 예. 우리 주민들의 평가는 너 괜찮게 잘했어라고 하는 그런 높은 득표율. 예, 높은 득표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무슨 뭐 이른바 소수파, 소신파 이걸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예, 예. 지금처럼 할 일은 하고 할 말도 제대로 하고 이거는 계속 해가야 돼. 이게 우리 당을 위한 알겠습니다. 민주정당인 뭐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이탄희 당선인께는 이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얼굴 새까맣게 타오신 얘기를 자꾸만 하게 돼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분. 제가 전에 뵐 때는. 네. 이름하고 비슷해지신 것 같죠? 이름처럼 타셨구나, 정말. 아니, 판사 중에서도 참 잘 나가는, 그러니까 판사 중에서도 그렇죠. 잘 나가는 판사였거든요, 이탄희 판사가. 그랬는데 그냥 눈 감아도 되는 걸 터트려서 블랙리스트 오르고, 그래서 판사복 벗게 되고, 그러고 나서도 굳이 이 정치판 안 뛰어들어도 되는데 또 뛰어들어서 이렇게 또 어려운 뭐 선거운동 안 해본 거 하고 전혀 다른 세상 만나고, 나 그냥 법원에 있을 걸, 판사 계속 할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재미없어 하실 거 잘 아는데요. 진짜 없어요. 그게 왜냐면 재미없네요, 정말. 그게 왜냐면 이제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사실은 못 하거든요. 이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항상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7년에 사표를 한번 내봤고 네, 또 네. 2019년에 한 번 도 법원에 나왔고 네, 또 그 다음에 로펌 안 가고 국민변호사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관두고 민주당 입당했고 이게 벌써 3년 동안에 제가 직업이 이제 4번째 바뀌는 거거든요. 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는 후회를 할 것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어차피 못해요. 그리고 그냥 한 번 선택할 때마다 팔 하나 자르고 눈 하나 파주고 가는 거고요. 그렇게 버리고 가면 그 다음에 안 돌아보고 앞만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진짜 몰랐구나. 정치가 뭔지 선거가 뭔지 진짜 하나도 몰랐구나. 하나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진짜 어렵구나. 그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고 정말 모르는 채로 뛰어들었고 여기까지 온 게 정말 감사하다,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 아이이다님이 선크림 바르고 다음부터는 선거운동하세요. 4년 뒤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강서갑의 강선우 당선인께는 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글쎄요, 뭐 이 질문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이젠 다 끝났고, 선거 끝났고, 좀 허심탄회하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질문이.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아닙니까? 네. 사실은 가장 관심이 쏠렸던 그 논란의 지역구인데, 네. 깜짝 그쪽에 경선 치르고 나서, 네. 금태섭 의원하고는 뭔가 전화나 뭐 만나서 네, 연락해 보셨어요? 예. 경선 치르고 나서 제가 바로 전화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통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화 드리면서 소통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강서갑의 시의원, 구의원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셔서 선거 잘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금 의원은? 열심히 잘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강 당선인은? 그 의원님께 많이 여쭙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강서갑 위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 제가 고스란히 부족하지만 이어받아서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자, 이 세 분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21대 국회 정말 국민들이 많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세 분이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제 4년 동안 뉴스쇼에서도 자주 뵐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인터뷰로 좀 바쁘셔도 다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 오늘 생일날인데도 왔어요. 오늘 생신이세요? 아침에 내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저 못 받았어요. 저 너무 바빠서.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 아내가 예. 미역국 끓여주고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다 쓰니까. 근데 못 먹고 왔어요.
어떡하지 이거? 바깥에서 생일 축하 노래라도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드리고 박용진 의원 특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탄희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선우 당선인도 축하드리고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뛰어주십시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2부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1호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요. 오늘 홍준표 당선인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쪽 통합당의 이야기 2부에서는 끌어가 보겠습니다.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